저한테도 한동훈 대표가 연락을 해서 시간 되시면 좀 오시라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방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네. 정중하게 못 가 죄송하다 그리고 행사 잘 치르시길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 페이지를 정리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걸로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거를 좀 뛰어넘는 보수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장동혁의 협박 정치. 네. 영화 타짜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내 전 재산과 손모가지를 걸 거야. 딱 그거예요. 광화문 비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배수진 성공 그리고 눈물 훔친 한동훈 저 오른쪽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이 두 사람의 서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각자 도생을 시작했는데 장 대표 자신의 재신임을 물으려거든 직을 걸고 말하라. 요즘 유행이라고 하죠. 직을 걸고 말하라. 전당원 투표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본인 의원직까지 내놓겠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에 의하면 장동혁 대표가 말한 시한이 6일이었는데 아무도 직을 걸고 공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종결됐다. 이제 이겁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을 그냥 한동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저희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 이 직을 걸고 말하라. 이걸 가지고 조폭식 협박 정치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정 의원님 예. 실제로 직을 걸고 장동혁 대표에게 재신임을 요구한 게 없었나요? 없었죠. 아무도 없었나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 끝난 건가요? 사실 그냥? 직을 건다고 했을 때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직이 너무 작아서 아. 나 이거라도 걸겠다라고 한 사람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네네. 본인 그 며칠 남지 않은 그 당협위원장직 그리고 함은경 서울시 마포을 네. 당협위원장 내 직이라도 걸고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고 얘기하자 나름의 그 돌파구로 그걸 네. 던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선뜻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직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네. 답할 수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의원은 4년, 단체장도 4년이니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국민 유권자가 그 권한을 위임한 거지. 그렇죠. 그것을 너 마음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쓰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본인들의 의사, 대의의 도구로서 그 자리를 준 건데 그걸 걸고 하자고 하는 것, 더군다나 당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나름의 승부수, 본인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승부수를 통해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왔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것이 결코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 직 걸고 얘기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방향 잘못됐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김 의원님 그런데 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직을 걸겠다 너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원 투표를 했을 때 자기는 재신임 될 거라고 자신을 해서 그런 걸까요? 이거 왜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원 투표의 최근 트렌드들 네. 과거에도 그랬는데 최근에 이게 좀 더 강해졌는데 네. 지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서 네. 그거를 이제 당 대표를 지지해주고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표에 참여를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최초의 1인 1표제 부결되기 전에 이제 당원 여론조사라는 걸로 당원 그렇죠. 투표를 했었는데 네. 그때 투표율이 20%대 나왔거든요. 20%요. 20%대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네. 안 나는데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인 1표제 찬성은 80%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은 무조건 이긴다. 게다가 이제 당원 숫자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7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네.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들어오신 분들 상당수는 장동혁 대표를 좀 더 지지하는, 물론 친한동훈계 성향의 분들도 들어오셨겠지만은 더 숫자가 많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이길 거라고 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뢰하고 항상 읽는
언론 네. 신문사 동아일보인가요? 동아일보죠. 네. 동아일보의 표현에 따르면은 장동혁의 협박 정치 이걸 제목으로 뽑았더라고요. 협박 정치. 예. 장동혁의 협박 정치. 장동혁의 협박 정치. 네. 저는 이거 영화 타짜 생각나더라고요. 예. 아, 타짜. 나는 내 전 재산과 손모가지를 걸 거야. 동작 그만. 그러니까 동작 그냥 밑장빼기냐 하니까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게 고니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쫄리면 돼지시던지.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저는 장도혁 대표가 정확하게 좀 워딩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당원 누구라도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당원 누구라도 얘기를 했잖아요. 김종혁.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당협위원장직도 걸었고요. 예, 그럼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처음부터 국회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서 제기를 하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당원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잘못된 방식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 뺐지만 사람 취급하는 더러운 정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저는 몇 말씀만 네. 더 드리면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몇 가지 승부수를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조금씩 연명한 건 맞아요. 단식도 했고요. 네, 단식도 했었고 필리버스터 24시간도 네. 했었고 이번에 직을 당대표 걸어라. 직을 걸어라. 이것도 근데 전쟁과 전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몇 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당을 운영하는 거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만 결국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건 저는 이제 당장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네. 6.3 지방선거라고 생각하는데 당내 전투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6.3 전쟁이 남아있는 전쟁에서 패배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요. 또 하나는 재신임을 묻는다고 했었을 때 제가 뭐 어떤 걸 수 있는 그 직이 있는 건 아닌데 첫 번째 당원 전체로만 하면 안 된다. 당 대표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국민 50대 여론조사 50 들어가죠. 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 보면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는 57% 받았거든요. 아. 근데 무당층이라고 하는 데서는 10% 10몇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합치면 무당층과 당원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네.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또는, 아마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을 수 또는 있죠.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는 짠물 당원들만 투표를 하게 되니까 투표율이 70%까지 기록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 이게 4, 5일이 걸리더라도 이틀 하니까 45%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당원의 집단 지성이 모일 정도의 높은 투표율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네. 했다면 장동혁 대표도 그거 받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어게인 리더십이다.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에 쓴 건데 당의 리더십을 윤 어게인에게 맡길 수 없다. 뭐 쉽게 얘기해서 지도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방선거 전에 이제 지도부 바뀔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는데 김 의원님, 뭐 국민의힘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뭐 갈등이 뭐 불거지고 나오고 하는데 당명 바꾸는 거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그래서 김용태 의원도 쫄리면 돼지시던지에 이제 반응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본인 직을 걸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그게 뭐 장동혁 대표 체제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이제 말리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아무도 국회의원 아무도 또 걸지 않은 것도 참 이상했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아서 그런 건가요? 말은 많이 하는데 네. 또 뭔가 결계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사람은 없다. 이게 국민의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런 파장이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은 뭐 정광재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장도혁 체제는 지금 더 공고해지고 있다. 네. 결국은 이거는 지방선거 그냥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대로 보기에는. 간다. 네, 이대로 갈 수밖에 없을 정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명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금 뭐 혹시 천기를 누설할 수 있는 아니 지금 얘기 후보군이 나오는 있나요? 것은 네. 자유와 공화라는 이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 보수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약간 리크된 거는 네. 신자유공화당이라는 이름인데 그럼 자공당인가요? 저는 신자유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겠지만 전 국민의 민심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걸 일단 언론에서 당 이름 얘기할 때 민주당, 국힘 또 이렇게 두 글자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자유당으로 할 겁니까? 공화당으로 할 겁니까? 역사적으로 자유당은 우리 자유당 정권 얘기할 예. 때 3.15 부정선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공이 과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당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공화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이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공과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공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과거를 연상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탈이념화된 한국 정치 지형에서 그 매력적인 이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서지영 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서지영 의원이 저랑 이제 나이도 같고 학번도 같아서 친구처럼 지내는데 국민님 또 당직자 우리 출신이시잖아요. 서 의원님이 신자유공화당이라는 이름은 좀 다시 제고해 주십시오. 자, 뭐 어디까지나 이거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만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이름은 제가 좀만 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당명 개정 자체에 부정적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굳이 바꿔야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그러니까 네. 지금 당사에 지금 얼굴이 걸려 있는 대통령이 이승만 이승만, 전 박정희, 김영삼 3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유당하고 공화당하고 합쳐가지고 거기다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신자유공화당 이렇게 하는 게 유력하다라는 게 찌라시 댓글로 좀 돌았어요. 아마 당에서 한번 띄워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여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승만과 박정희의 이거를 계승하겠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미 자유통일당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 공화당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원진 전 의원이. 이승만 박정희에서 새로운 보수를 가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통당과 우공당을 합쳐서 거기 이렇게 지금 그 정도의 이념적 색채를 가진 정당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3당 합당해라 그냥. 자, 당면 가지고도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초반에 썸네일에도 준비했지만 한쪽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습니다. 어제 잠실 실내체육관 15,000명에서 2만 명 주최 측은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대규모 콘서트였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 찍은 사진만 봐도 지금 잠실 실내체육관이 거의 그 뒤편에 안 보이는 자리 빼고는 꽉 찼다는 건데 여러 의원들이 출석하셨죠. 참석하셨죠. 고동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 최고위원들까지도 총 출동했는데 정 의원님 어제 가셨죠 현장에? 저는 현장에 갔다가 네. 5시에 그 뉴스톱10 방송 출연이 있어서 전반 딱 그 시작할 때 나왔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 의원이 14분인가 많이 왔네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을 아주 적게 잡으면 한 16명 정도 된다고 하고 네. 조금 더 넓게 잡으면 한 대여섯 명 된다고 하는데 이른바 좀 적은 의미의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물을 약간 훔치는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왼쪽에 이제 보이는 화면이 중간에 본인이 이제 조명이 너무 강했다. 나 그렇게 멜랑콜리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른쪽에 잡혀 있는 모습은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또 눈가를 톡톡톡 손수건으로 훔치는 장면인데 실제로 눈물을 흘렸나요? 멜랑콜리한 사람이 나쁜가요? 저희는 멜랑콜리한 그래서 사람 아니 감정이 복불칠 수 노무현 전 있잖아요. 대통령은 눈물 이게 훔치는 걸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네. 소나무 그 기타 치면서.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하여튼 정치인으로서 눈물 보이는 게 나약한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상민 전 의원 네. 상가에 가서도 꽤 눈물을 그렇죠. 많이 흘리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저 화면을 직접 그 현장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네.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본인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인생 살면서 제일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럴까요? 또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뭐. 그 나름대로 지금 그렇죠. 만으로 52살이잖아요. 인생에 큰 굴곡이 없이 살다가 정치를 한 이후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길을 많이 걷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봐요.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고민도 많을 거고. 네. 아니 6.3 지방선거에 있어서 본인이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올 건지 지금 앞에 좀 붙일 막막하잖아요. 이름도 없는 그냥 한동훈이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전국에서 만여 명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동훈의 이름을 연호할 때 네. 그때 느끼는 개인적인 소외는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김 의원님. 그런데 예. 정치인들이 보통 토크 콘서트를 하거나 이런 뭐 출판 기념회라 그러죠. 이 정도까지 2만 명 가까이 모여서 응원본 들고 포토카드 흔들고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없죠 당연히. 네. 예, 보통 북 콘서트든 뭐 토크 콘서트든 네. 하면은 이제 몇백 명 정도 오고 많이 오면 뭐 1,000명 가까이 오는 거는 대박 났다 이 정도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강한 지지층이 있고 그들이 행동력도 있고 이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네. 뭐 눈물을 흘렸네 안 흘렸네 뭐 그거는 지엽적인 것 같아요. 뭐 네. 눈물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울지 마 뭐 이렇게 막 연호를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도 한동훈 대표가 연락을 해서 시간 되시면 좀 오시라.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하셨나요? 예,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방에 이게 가족 행사가 있어서 네. 제가 뭐 정중하게 못 가 죄송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행사 잘 치르시길 바란다 이렇게 뭐 했는데 뭐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한 페이지를 정리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뭐 한동훈 대표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과의 관계 이게 지금 당도 그렇고 보수 정치가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걸로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거를 좀 뛰어넘는 보수의 가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 사실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뭐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의 찬성 반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은 그거를 빼놓고 정말로 다 다른가 이 보수 정치인들이 네. 제가 보기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까지는 보수의 가치라는 거를 가지고 논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박근혜가 이기기는 했지만은 이미 박근혜 때부터 보수 정치의 몰락이 전 시작됐다고 보는데 네. 그 이후에 새로운 담론이 없습니다 보수가. 그렇죠. 그때부터 뭐 배신의 정치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사실. 예, 정확하게 2014년 6월 25일 날 박근혜가 유승민을 향해서 배신의 정치하면서 배신의 정치냐 아니냐만 10년 동안 싸워왔지. 그렇죠. 보수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새로운 가치는 무엇인지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이승만 끌어오고 박정희 끌어오고 그게 이제 맨날 우리 뭐 공화당이니 자유당이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강제로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면은 보수의 가치를 무엇을 가지고 보수는 정치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는 고민을 하고 이거를 외연도 넓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출마 여부는 또 뭐 그거는 고민이 있겠지만은 이게 없으면요 보수는 맨날 또 윤석열 같은 사람 끌어다가 또 쓰고 네. 또 망하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처럼 될 수도 있어요. 아, 3분의 2 지금 뭐 지금 먹었잖아요 뭐 개헌 지금. 저지선을 뚫었죠 지금. 예, 제가 보기엔 2년 뒤 총선 내서 완전히 3분의 2 이상 먹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네. 그래서 요새 합당 그래서- 논의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다들 몰렸던 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토크 콘서트를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어서 그럼 무슨 말을 할 거냐 이제 이게 가장 궁금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라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기대를 접으라. 뭐 이 정도 선에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뭔가 조금 더 진전적인 건 없었는데 사실 정 의원님 네. 이 메시지의 숨은 의미 그리고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제 그 제풀에 꺾여서 꺾여서 그만둘 거라고 넘어지지 기대하지 않겠다. 마라. 예. 뭐 요거 있잖아요. 전 권력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권력 의지요? 저도 한 20여 년 이상 정치권 이렇게 들여다보고 과거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만 대통령 되더라.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사수해 갖고 대통령 됐어요. 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목숨 걸고 쿠데타 한 겁니다. 이게 권력 의지가 없었다면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 그렇죠. 정말 대장동 재판 뭐 받으면서 23일인가 단식했죠. 이런 그 권력 의지를 키우면서 내가 정말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이 권력을 행사할 거다라는 생각들이 단련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이런 권력 의지의 단련 기간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네.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의미 있게 들었던 건 한동훈 대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정치하겠다. 내가 좋은 정치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정치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네. 벙벙하잖아요. 본인도 어제 내가 좋은 정치 얘기하니까 너무 벙벙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정치의 기준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헌법, 사실, 상식. 헌법, 사실, 상식. 저는 그 헌법, 사실, 상식이 어떻게 보수 정치로 구현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안을 제시해야 나중에 제기할 수 있고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김준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보수가 지난 10여 년간 무엇이 보수고 왜 보수가 집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갖고 아니 우리 대북 정책 북한 비핵화 맨날 국제사회가 공조해 갖고 북한 비핵화 만들어야 된다. 핵을 머리에 이군 못 산다. 이런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북 정책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하나도 진전된 게 없어요. 제가 사실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우리 당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스탑하고 무슨 뭐였죠? 뭐 있죠. 디뉴클리어레이션 네. 영어로 네. 했단 말이에요. 동결의 감축, 네. 비핵화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럼 우리 당은 어떤 대북 정책 갖고 있는가? 이걸 떳떳하게 얘기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자,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이런 담론들 이런 게 지금 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징계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방금 최고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현진 의원 징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이 징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전 징계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요. 예. 징계할 서울시당 거라고. 위원장인데 예. 결국 징계를 한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내려놓을 정도의 징계는 갈 거라고 봐요. 일단 권한을 뺏겠다. 예. 왜 그러는 거죠? 아니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네. 좀 죄송합니다. 피레미 잔챙이들하고 달라요. 배현진 의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뭐 김종혁은 이제 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제명이 됐죠. 모든 친한계를 다 제명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당무감사 해가지고 그렇죠. 37명의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교체를 할 사람들 뻔했는데 징계하거나 교체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고 그러니까 흔들린다. 네. 이래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뭐 친장동혁계가 더 많았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 37명에. 그래서 안 했다. 정확하진 않아요. 네. 저도. 그런데 이거는 배현진 의원은 쉽게 얘기를 하면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구청장, 공청, 시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싹 그렇죠. 이거를 공천한 사실상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 작년 9월에 그때 조정은 배현진 두 명이 붙었는데 네. 1150대 뭐 1160대 1110인가 뭐 근소한 그랬어요. 차이로. 50표 차이인가? 50표 네. 차이. 굉장히 50표 근소한 차이로. 그러니까 2% 포인트 차로 43대 45로 배현진이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권파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뭐 그러니까 땅을 친 거죠, 사실은. 그때 이거를 가져왔었어야지 우리가 공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딱 걸렸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징계 내전으로 지금 사실 전쟁이다. 지금 저기에서는 서울시당에서는 고성국 지금 징계하겠다고 김경진 의원이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또 내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성국 제명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이쪽에서는 뭐 징계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 진짜 답이 없다. 네.